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체크인스탁입니다. 알파경제 김종회사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준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과 함께 오늘 금요일장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체크인 이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살펴볼 이슈는요. 내년도 초에 이 CES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래도 뭐니 해도 이와 관련해서 AI가 화두로 떠오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과연 AI가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강세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게 될 것인지, 지금도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강세 흐름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김민준 전문가님은 어떤 시각이세요? 근데 뭐 저는 좀 소프트웨어로 전이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뭐 AI에 대해서는 다들 연구가 좀 활발하고 벌써 이제 AI 시대가 올 것이다 말씀드린 지가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네.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쪽이고, 아마 실생활의 접목 요소가 가장 높아지는 섹터와 산업이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까지는 뭐 GPU, AI 하드웨어, 가속기 위주로 좀 인프라가 진행됐다면, 특히 또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진행이 됐다면 결국은 이제 뭐 돈을 좀 뽑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B2B 위주였다면 B2C로.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AI 가속기에 대한 수요는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엔비디아의 독과점 구조가 수직 낙하 부근으로 꺾어지거나 이러지 않을 거예요. 자료를 좀 준비해봤는데 결국은 25년대에는 뭐 소프트웨어로 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드웨어가 막 낙하하진 않는다. 단지 25년에는 AI 기반 어떤 솔루션에 대한 해법이 좀 대중화되는 시점이지 않겠느냐. 결국은 이제 B2C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나 이제 관심 있는 분야가 ARM 기반 칩과 엣지 AI 영역인데요. 특히 이제 AI 소프트웨어 관해서 혹시 다음 그림이 준비돼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24년에 이제 하드웨어를 이렇게 구축시켜놨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소프트웨어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제 구축된 AI 하드웨어를 어떤 방식으로 조금 활용할 것이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이게 화두예요. 지금 나와 있는 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뭐 제너레이티브 AI, 생성형 AI 등도 있고요. 데이터 분석하는 AI도 있고, 가장 핵심의 한 문구는 뭐냐? 네 번째 줄에 있는 플랫폼 생태계로의 확장입니다. 물론 엔비디아도 쿠다라는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대중 기반의 인식이 마이크로소프트웨어나 구글만큼 강하진 않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챗GPT, 오픈 AI도 있고요. 결국은 이런 쪽 SaaS라고 돼 있는 소프트웨어 애즈 서비스라는 줄임말인데요. 또 PaaS, 플랫폼 애저 서비스라는 줄임말인데, 결국은 이쪽으로 확장이 이제 진행될 거고, 이 플랫폼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 조금 더 화두가 되지 않을까. 거기에 더불어서 단지 하나 추가할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맨 마지막 줄에 AI 모델에 대한 경량화를 좀 써놨어요. 요즘은 모든 게 작고 빠르고 휴대하기 편리하게. 그래서 온디바이스 AI가 화두가 되는 거거든요. 연말인데 결국은 이제 AI 모델에 대한 경량화와 대중화 측면에 관해서는 조금 시청자분들이 자료를 통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준비를 해봤고, 그러면 두 가지 파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동은 하되 점진적인 이동, 플랫폼을 갖춘 빅테크 기업들이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에 놓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AI 모델 경량화가 어쨌든 추진되기 때문에 특히 엣지 AI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화두거든요. 온디바이스 AI와의 같이 두 가지 파트를 2025년 시장에서는 좀 화두가 되면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봤습니다. 네, 김 이사님 의견은요? 네, 일단 저도 뭐 둘 중에 꼭 얘기를 한다면 뭐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내년에 새로운 하드웨어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죠. 뭐 짐 켈러 쪽에서도 뭐 새로운 칩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브로드컴과 추진하고 있는 그 새로운 방향성도 고려해 본다면, 하드웨어 쪽에서는 기존에 이제 엔비디아의 뭐 최강자 자리는 놓치지 않겠지만 경쟁자가 등장할 가능성까지 고려해 봤을 때, 하드웨어에서는 일단 블랙엘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기술적인 문제들이 저는 그렇게 뭐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3나노에서 2나노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지금 어쩔 수 없이 그 핀펫의 공정으로는 3나노 이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2나노로 이제 GAA로 TSMC도 바꾼다고 했는데 삼성전자 뭐 여전히 헤매고 있지만 TSMC는 과연 잘할까? 라는 그런 우려감들. 그래서 하드웨어 쪽에서는 일단 여러 가지 이슈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러면 하드웨어를 보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쪽에 강점이 갈 가능성은 높은데 저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시대에 과연 AI와 AI 인프라, AI 소프트웨어가 정말로 계속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싶은데 일단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이 강점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만 저는 AI 자체가 내년도에는 시장 소구력이 좀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까지 미국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가장 잘 나갈 만한 기업들이 주가가 비싸더라도 적극적으로 사주는 사람이 많았다면 과연 내년에도 유동성은 끊임없이 공급되면서 지금 뭐 애플 기준으로 애플도 AI 기업으로 인식되면서 시총 4조 달러가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과연 적절한 시장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본다면 저는 아예 시장 자체가 조금 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 시장 자체가 바뀔 가능성. 혹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트럼프 시대의 잘 될 산업이 과연 AI 산업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고, 네.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 시대에는 결국 더 블록화를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글과 챗GPT야 이런 쪽의 사용자가 과연 글로벌리하게 전체적으로 정말 넓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중국은 모바일 OS는 이미 독립했고요. 그 모바일 OS를 기반으로 차량 기반 OS까지 다 통합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AI 쪽도 중국이 미국한테 뒤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어불성설이고요. 오히려 그 데이터 세트는 중국 쪽이 훨씬 많기 때문에 데이터 세트 양으로 봤을 때 뭐 질과 양 뭐 둘 다 좋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양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할 텐데 뭐 이런 양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중국이 뒤질 리가 없죠. 다만 이제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걸 막고 있으니까 뭐 칩셋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국 대비해서 뭐 굉장히 성능이 떨어지겠지만 데이터 세트 자체는 어쨌든 중국이 훨씬 많다라는 측면. 그다음에 뭐 중국은 정부가 원하면 거의 뭐 무제한으로 여러 가지를 돌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I 성능이 미국에 대비해서 중국에 떨어진다는 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지금 저는 그 트럼프 시대에 과연 AI가 다시 또 대세로 떠오를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고 오히려 트럼프가 주력하고 있는 여러 정책적인 방향들, 뭐 에너지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새롭게 개편되는 블록화에 있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역할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 이사님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살짝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시네요. 내년도 과연 AI가 시장의 중심에 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곱씹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데 그러면 김 이사님 의견 이어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주도주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이 답은 좀 들어본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 이 AI 대응 포인트를 좀 어떻게 잡아야 될지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세요. 네, 만약에 이쪽에 정말로 관심이 있다면 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핵심 종목들로 가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지만 우리 시장을 얘기하는 뭐 시간이니까 만약에 이제 AI도 그런 블록화 과정으로 간다면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여기에 부응할 수 있는 종목은 네이버 외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여지죠. 그다음에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본 시장에서 그립이 조금 떨어지니까 지금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 쪽으로 진출하면서 이쪽에 이제 그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그런 방향으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 AI라고 하는 게 저는 전 세계 통일되는 것보다는 블록화돼서 각 언어별로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를 만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뭐 클로버 AI의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더 검증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적어도 한글 말뭉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을 견인하는 데 있어서 네이버만한 종목이 과연 있나? 따져봤을 때 저는 없다는 거죠. 뭐 구글과 비교해봤을 때도 네이버의 한글 뭉치가 훨씬 더 많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뭐 네이버 역시 또 네이버 랩스를 통해서 뭐 파파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언어들과 한글의 말뭉치를 조합해 놓은 그런 조합 자체, 데이터 세트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런 블록화되는 AI의 과정에서 저는 뭐 네이버도 계속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 뭐 중국, 우리나라, 그다음에 뭐 미국 정도를 제외하고 과연 이 AI 쪽에서 의미 있는 그 흐름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뭐 국내에서 본다면 삼성 SDS 그다음에 네이버 정도를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뭐 궁극적인 투자라면 저도 뭐 구글과 MS를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민우 전문가님은 앞서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같이 갈 것이다. 그런데 하드웨어가 약간 더. 그리고 이런 가운데 온디바이스 AI 이 부분에 대한 키워드 상당히 좀 강조를 해주셨죠. 그렇다면 김민우 전문가는 내년도에 AI가 주도 키워드가 될 수 있을까? 주도주 군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견과 또 관심 종목 있으시다면 같이 알려주세요. 네, 뭐 AI에 관한 것이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그 중요한 질문이고요. 일단 레거시 부분에 관해서는 뭐 꺾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2023년까지는 그래도 저가 반등이 있었고 24년에는 뭐 PC나 모바일이 여전히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레거시에 대한 뭐 기술적 반등도 사실은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결국 화두가 이제 AI 하드웨어, HBM이 좀 끌어온 시장인데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조금 섹터가 재편될 수 있다는 것에 관해서는 저는 뭐 100% 동감입니다. 단지 그 재편된 섹터와 산업이 지속성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물음표가 달려 있죠. 그러면 그들의 산업이, 에너지 섹터의 산업이 앞으로 친환경 시대에 더불어서 뭐 5년간 트럼프 집권 시기에 안 좋다고 한들 앞으로 그러면 AI나 어떤 2차 전지, 전기차 시장들이 사문화되고 완전히 뒤안길로 사라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궁극적인 저는 Q&A라고 좀 봐요. 그럴 리는 없다.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가장 화두가 돼 있고 전 글로벌 시장에서 모두 박차를 가하는 것. 중국이 왜 AI와 로봇을 잘하느냐? 그만큼 국가적인 전략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기서 밀리면 끝납니다. 이런 딱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것이죠. 한국은 사실은 세계 시장 10위에도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뭐 두산 로보틱스 로봇 시장도 점유율이 MS가 4위 정도 되고 AI는 처참한 수준이고요. 그럼 결국 국가 전략에서 지금 떨어진다는 이야기고 트럼프 시대에 이제 다시 지역적인 AI에 좀 집중을 해본다면 하드웨어의 점유율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엔비디아가. 분명히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동일합니다. 영원한 건 없지 않겠습니까? 독과점 구조가. 단지 완만한 하락을 할 것이고 이 부분을 좀 풀이해본다면 주식으로 중장기적인 조정 구간에 들어갈 수도 있죠. 엔비디아는.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사님이 말씀하셨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의 직접적인 투자와 안정적인 성장 이 부분은 동의를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 이제 다른 관련된 종목들을 미국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팔란티어 테크 지금 주가 차트 모습입니다. 정말 고공행진이었고요. 브로드컴만 간 형태가 아니었어요. 정말 쉬지 않고 올라간 형태였고 단지 국내에 이런 종목이 없었다는 거, 이런 흐름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 이 종목은 서비스 나우라는 종목입니다. 정말 고공행진이었고 미국 시장에 AI 소프트 관련된 종목으로 뭐 어도비 정도가 있는데 이 종목이 좀 등락 과정이 심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세일즈포스 이런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사실은 뭐 주가가 212불부터 369불까지 올랐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 뭐 특히 뭐 브로드컴뿐만이 아니고 사실 브로드컴은 AI 소프트웨어라고 보기도 좀 힘들고요. 이런 쪽으로 굉장히 미국 시장은 점유율도 높여가고 실적도 조금 받침이 되면서 올라왔다는 거죠. 이제 중요한 건 국내일 것 같고 트럼프 시절에 뭐 등락 과정이나 약간 부침은 있겠습니다만은 과연 AI로 촉발된 시장이 미국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정말 제재하거나 꺾을 것이냐. 이렇게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대중국 제재를 좀 더 많이 할 것이고 그에 대한 한국 기업들이 피해는 볼 수 있거나 뭐 반대급부 수혜를 볼 수 있거나 이런 상황은 연출될 수 있겠으나 미국 기업에 대한 것들을 직접적 타격은 주지 않을 것이다. 단지 이제 친분 정치를 시사하는 사람이고 이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련된 인물, 자기의 기득권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섹터가 좀 재편될 공산은 있다. 단지 그 부분에 관해서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지속성에 관해서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에너지 섹터라든지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성이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반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결국은 조정 구간에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 될 것 같고요. 뭐 대형주 쪽에서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역시나 대안이 될 것 같고 중소형 종목단에서는 결국은 뭐 미국 주식을 보는 것보다는 이제 한국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네이버는 어제 이미 말씀을 드린 상태고요.
저는 뭐 한 종목 정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더존 비전 정도는 조금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스몰캡 종목으로 좀 내려간다면 뭐 셀바스 AI 정도 이 정도는 뭐 눈여겨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결국은 이제 주식의 본질 자체가 실적이 좋고 밸류가 싸다고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투심이 어디로 자극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네이버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으면 인적 사고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 이후에 해외 매출 비중, 뭐 상장도 하고 여러 가지를 추진했습니다만은 인식 자체가 별로 좋지 않죠. 우리나라의 국내 플랫폼 업체들은 정치적 색채를 띠고 있기 때문에 결코 유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네이버도 하락했다고 보고 있고 결국은 뭐 이 정권이 지금 어떤 탄핵으로 인해서 없어지게 되면 네이버는 올라갈 수 있지만 AI에 대한 색채는 거의 뭐 100 중에 20 정도? 색채가 거의 없다. 그러면 중소형 종목들 뭐 더존 비전이나 스몰캡 종목인 셀바스 AI 정도 이 정도를 뭐 기술적이나 실적 접근 포인트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단지 뭐 셀바스 AI 정도에 관해서 차트 모습 한마디 더 코멘트를 드린다면 실적 기반 종목 쪽은 아니에요. 올해부터 좋아지는 쪽이 역배열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손절매에 입각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더존 비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실적이 좀 되는 쪽입니다. 기업이 그렇게 뭐 부실하거나 기본적 분석상 재무가 나쁘진 않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두 분 나란히 AI가 갑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주시지는 않네요. 이 시간에 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봄직한 그런 시사점을 안겨주시는데 종목 네이버가 공통분모로 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 전문가 네이버나 중소형주 쪽으로는 더존 비전, 셀바스 AI 이렇게 해서 종목까지 압축을 해봤습니다. 체크인 이슈였고요. 다음 체크인 리포트로 넘어갑니다. 체크인 리포트 오늘 준비되어 있는 세 가지 리포트 보시면은요. 하나증권입니다. 고공행진하는 원달러 환율 취약성과 추세 전환 조건. 다음은 한국투자증권 게임산업 2025년 미리 보기. 아무래도 연말이니까 내년도 전망 레포트들, 연간 전망 레포트들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도 좀 꼼꼼히 보시면 좋겠네요. KB증권입니다. 삼성전자 레포트 내놨어요. 반등의 세 가지 조건도 좀 궁금합니다. 이 가운데서 또 어떤 걸 볼지 하나씩 좀 간략하게 서머리를 좀 해주시죠. 네, 환율은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게임 산업은 일단 아직은 주목할 때는 아닌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뭐 크래프톤 같은 종목을 보자라는 얘기는 뭐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고요. 다만 신작 게임에 있어서 상반기에는 지금 뭐 니케와 관련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을 보자, 시프트업을 보자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아이온2가 나온다는 거죠. NC소프트가 최근에 신작만 나오면 거의 뭐 실망이 거의 뭐 100만 개 정도가 달리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지금 리니지하고 아이온 정도는 성공한 그런 블레이드 앤 소울까지 한 3개 정도는 그래도 성공한 IP이기 때문에 아이온2로 이제 바뀌어서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작 모멘텀으로 본다면 시기별로 시프트업의 니케, 그다음에 NC소프트의 아이온2 정도를 보고 있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고 있는 NHN과 지금 뭐 크래프톤 정도를 보자라는 2025년 전략을 제시했는데요.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릴 환율 이슈나 여러 가지 이슈들을 놓고 봤을 때 그쪽에서 조금 자유로운 그런 종목군들이 그래도 뭐 상반기에는 조금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군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살펴봐야 될 이슈는 삼성전자 반등의 세 가지 조건은 굉장히 이제 허무한 얘기입니다. 다 우리가 미리 확인할 수 없고 예상하기도 어려운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시스템 LSI의 적자가 언제 끝나는지 이거 언제인지 알 수 없죠. 그 다음에 이제 12단, HBM 12단 그 5세대, 6세대를 과연 언제쯤 진입할 수 있는지 이거 역시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갖춰져야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그거 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전반적인 최근의 증권사들의 의견은 다 목표 가격 낮추고 전체적으로 투자 의견을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고 있다. 특히 4분기에 있어서 실적의 추정치를 계속 낮춰가고 있는데 뭐 제가 휴민트를 통해서 뭐 얻은 정보로는 아마 감가상각비나 이런 충당금 자체를 잡는 과정에서 꽤 실적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뭐 흘러나오고 있어서 뭐 그런 요인들은 좀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원달러 환율 리포트 자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아무래도 다 환율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어저께 환율이 움직인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결국 한덕수 대행의 입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자마자 환율과 시장이 급변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정치적 리스크를 같이 안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달러 자체가 강하죠.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를 덜 낮출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금리를 계속 낮출 것으로 예상되면서 양쪽의 금리 차가 계속 벌어집니다. 그다음에 미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우월성 때문에 기본적으로 달러의 강세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달러 강세 요인이 강한데 지금은 원화 약세 요인이 정치적인 이슈까지 결부되면서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기본의 강세인데 거기에 원화의 약세 요인까지 작용하면서 더 움직이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다음에 그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위안화의 움직임까지 약해지면서 주변 통화까지 지금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원화의 약세 요인은 뭐 꼽자고 보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게 과연 어떤 효과를 경제적으로 줄 것이냐가 이제 핵심 포인트일 텐데 다음에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자, 일단 두 가지로 영향을 줍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정치적 이슈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소비 지표가 다 좀 내려앉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소비 심리 같은 것들이 크게 내려앉고 향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꽤 높여놓은 상황인데 그 옆에 그림을 보시면 수입 물가에 크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일본 내에서 전 총리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진 시점이 왜 그러냐면 물가 때문이었거든요. 수입 물가가 급등하면서 전체적으로 물가를 잡지 못한, 그러니까 일본은 30년 동안 물가가 변하지 않는 국가라는 것이 고정적으로 다가와 있었는데 이게 예전 그 전전 총리 때부터 추진한 엔 약세 전략이 뒤늦게 이제 폭발하면서 엔이 이제 뭐 160엔까지 가는 초약세를 보이면서 일본 국민들이 겪는 수입 물가에 대한 급증 자체가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고 이것이 이제 시게루 총리로 바뀌게 되는 가장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차이를 두고 수입 물가가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경기 나쁘다, 향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정치적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환율에 지금 반전 요소를 생각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트럼프 정부 출범하면서 트럼프 일기 때도 생각해 보면 그때도 이제 원화가 약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무역 분쟁이라든지 이런 수입 물가에 대한 급증 우려가 전체적으로 환율을 누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마 올해 내는 아니겠지만 내년 초에는 1,500원을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우리에게는 이제 얼마 정도의 통장 잔고가 남아 있느냐가 결국 관건일 텐데 아직은 외환보유고가 뭐 수치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1월 달에 나오겠지만 이 수치가 아직은 4천억 불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수치를 정말 잘 유지할 수 있느냐? 오늘 최상목 부총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아마 한덕수 대행은 뭐 탄핵될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바로 이제 최상목 부총리가 대행을 또 맡게 될 텐데 최상목 부총리가 만약에 변동성이 금융시장에서 발생한다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뭘로 개입하겠습니까? 저런 돈으로 개입하지 않을까요? 그럼 저런 돈으로 개입하게 되면 결국은 추가적으로 저게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저게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면 글로벌 헤지 펀드 입장에서는 지금 단기로 우리가 외채가 얼마나 있는지, 단기로 외화 자금이 얼마나 있는지 보고 현금 유동성 얼마나 있는지 보고 충분히 공격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환율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아도 부진한 증시에 더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뭐 저 역시도 환율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없지만 환율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것은 전혀 좋은 시그널이 아니라는 것. 환율이 경제의 바로미터라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주변에 영향 주고 있는 위안화의 7.3 돌파와 그다음에 엔달러의 추가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한번 우리가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여전히 위험 수준이니까요. 계속 좀 점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는요. 체크인 빅데이터 넘어가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 오늘의 빅데이터는 기아를 가져오셨는데요. 기아, 어제도 비교적 좀 선방해주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종목 요즘 데이터 어떤가요?
뭐 데이터는 나쁘지 않습니다. 결국은 뭐 앞에서도 원달러 환율 이야기를 나눠드렸는데 뭐 지금까지 다 다뤘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연속성상으로 오늘의 빅데이터는 기아가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뭐 주된 요소들로 가는 것은 아니죠. 조선도 마찬가지고 뭐 환율이 조금 고공행진한다고 해서 종된 요소로서 약간 부채질 정도지 뭐 주된 요소는 실적이 좋아서 가는 부분입니다만은 그렇게 따지면 참 자동차는 좀 박하죠. 밸류 싸고요. 실적 매출액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조선하고. 거의 기아 같은 경우는 100조예요. 내년 예상되어 있는 매출액 같은 경우는. 단지 이 원달러 환율에 이제 보통적으로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수혜를 본다고 할 때 조선, 자동차 이렇게 꼽거든요. 그러면 자동차는 왜 이러느냐. 뭐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뭐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 뭐 정말 지엽적인 뉴스는 많아요. 단지 우리가 딱 뜯어놓고 두 가지 파트만 좀 좁혀보면 원달러 환율의 수혜 그리고 실적. 전혀 지금 구간에서 접근이 불가할 것이냐. 그렇지 않아 보이죠. 내년에도 뭐 실적이 지속적으로 우상향 되거나 이렇지는 않지만 뭐 살짝 둔화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도 지금은 충분히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 있고 밸류에이션 쪽으로 해서 뭐 4배, 3배라고 해서 저평가 구간이 아니고 다른 뭐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도 거의 고만고만한 밸류거든요. 자체가 지금 기아의 어떤 달라진 위상이나 현대차의 달라진 위상, 실적 대비 너무 주가가 싸다는 것이죠. 다른 데 비교군을 찾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102,900원인데 차트 모습 보시게 되면 지금 구간에서 뭐 밑으로 조금 하방 압력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강하게 하방 경직성이 깨지면서 내려갈 것이냐. 지금 원달러 환율 자체가 지속적인 압력이냐 일시적인 압력에 따라서 접근 포인트는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압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늘 1,500원이 넘어가면 대안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환율이 1,500원 안착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국내에 수혜 보는 종목은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국내 기업 업체들이 뭐 수출이나 수입이냐 이런 걸 떠나서 환율이 뭐 1,500원, 1,600원 가면 조선이고 자동차고 다 떨어질 겁니다. 분명히 이거는 제가 확신을 하는 부분인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환율이 고공행진하면 수혜 종목은 없어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레인지 범위가 내려가게 되면 섹터 장악력이 더 커질 겁니다. 단지 지금 구간에서 저처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으로 일시적으로 안착할 수 있지만 구정 이후에 지속적으로 뭐 1,400원, 1,350원까지 내려온다는 스토리라인을 깔고 전제 조건을 깐다면 지금의 저가 반발 매수 내지는 바닥 구간에 있는 쪽이 무엇이냐? 자동차라는 것이죠. 조선도 물론 나쁘진 않지만 지금 너무 고공행진이니까 따라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달려들기가 어려워요. 어제 뭐 현대중공업 9%씩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대안품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하방 경직성이 뭐 89,000원, 9만원으로 측정됩니다. 상단은 지금 11만원 정도로 측정이 되거든요. 이 박스권 돌파가 어느 쪽으로 좀 갈 것이냐. 하방으로 뚫을 것이냐, 상방으로 뚫을 것이냐. 11만 원에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했을 때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최근에 기업가치 재고계획 발표했어요. 배당 성향 25%, 최소 주당 배당금 DPS 지금 5,000원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중장기 주가 우상향 기대감은 좀 있지 않겠느냐. 물론 미국 시장 중요합니다. 단지 미국에서의 가격 경쟁력, 신차 투입으로 인한 점유율 확대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박스권 움직임 때 조금 잡아보자는 생각으로 오늘 기아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럼 자세하게 가격 전략이 어떻게 나오나요? 네, 오늘 뭐 빅데이터로 이제 우리 실시간 그 장이 뭐 이틀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네. 빅데이터는 준비를 해보진 않았고 하단에 9만 원, 뭐 상단이 지금은 11만 원으로 돌파가 유력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박스권이 조금 진행된다고 보여지고 중단 언저리에서 10만 원 언더에서는 충분히 진입이 좀 가능하고 목표 주가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한 12만 원 정도를 측정했습니다만은 11만 원대 단기 저항선이 아주 두껍게 좀 있기 때문에 돌파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기아를 제시를 해주시네요. 물론 다른 얘기기는 하지만은 어제 일본 증시에서 도요타가 4%나 올랐습니다. 주주 환원층 얘기 나왔고 또 북미나 중국에서 잘 팔린다 얘기 나오면서 또 ADR도 미국 증시에서도 8%나 올라가지고 자동차주 관심 가져보시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물론 마냥 좋을 수는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빅데이터 종목 기아까지 살펴봤습니다.